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뭐 감각, 불확실성 이런 얘기하면서 뭐 워즈워스 콜리지를 다시 한번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드워드 영이라는 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드워드 영이 얘기했던 뭔가 어떤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적인 측면, 이것이 이제 낭만주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유아론 그러면서 쭉 뒤로 넘어갈 건데, 이번 영상도 역시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영상보다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에드워드 영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서 불평 또는 뭐 밤의 생각, 굳이 뭐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제 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감각이라는 것은 이성. 그러니까 감각과 이성은 한마디로 인간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자, 이거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영이라는 시인은 이제 자기의 시 이제 불평 또는 밤의 생각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이런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각과 이성이라는 것이 뭐다? 인간이 자신의 이러한 현실 있죠. 자신의 현실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 개의 능력이라는 거야. 감각과 이성으로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쌍둥이 능력은 이제 우리가 오감이 있을 때, 오감은 뭐와 같다? 결국 이성처럼 신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낀 어떤 이러한 세계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지난 영상에서는 상상력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덧붙이자면은 상상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식이죠. 사실상 주관성을 지니고 있는 의식인데, 여기에 이제 대상, 즉 외부 세계겠죠. 대상은 외부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 의식으로서 대상, 즉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주관적 의식과 한마디로. 자, 이렇게 상상력의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상상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이 낭만주의 이론가라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시인, 뭐 화가, 이론가들은 결국에는 사실상은 뭔가 창조적인 의식을 현상이 나타나는 우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소외시킨 겁니다. 소외시킨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낭만주의 시인, 이론가,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뭐 학자들은, 자, 이러한 인간의 개인의 창조적인 의식이 어떻다? 이 현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와 소외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으로부터 소외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결국 이러한 창조적인 상상력 자체가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 될수록, 특색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낭만주의 이러한 이론가, 시인,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 더 자기 의식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그죠? 결국 인간이 오감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성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신성,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결국 보고 느낀다라는 것이 세계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의식 자체가 분리,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규정 짓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보고 느끼니까는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대상 외부 세계는 결국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뭔가 통합체로서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드워드 영과 같은 이러한 낭만주의, 이러한 시인이라던가 뭐 이론가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앉아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작업이 매우 자기의식적이라는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 당시에. 자연과 인간. 이거에 이제 커넥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결은 사실상 파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에드워드 영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을 사실상 분리되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고 에스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에스킹하는 것 자체가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사실상 파괴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 속에서 에드워드 영이라는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이 자연하고 인간은 어느 때보다 어떻게 됐어? 분리돼 버린 거야. 예전에 뭐 고전주의 뭐 이런 시대들보다도 훨씬 더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이가 역설적인 거지. 낭만주의가 아무리 자연을 예찬하고 인간의 감정이 자연에 투영되어 있고 뭐 이런 거를 백날 얘기해도 결국에는 자연은 뭐예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이랑 절대로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 자체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이러한 자연스러운 형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낭만주의의 이런 사상가들이나 사람들의 요구라던가 이런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양립 불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양립 불가능성. 그래서 대부분의 낭만파들은 이 실러하고 약간 다른 건데 실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낭만파들은 자기의식적 창조하는 이러한 정신이 있죠. 주관적인 이러한 정신이 사실상 어떻게 돼요? 인공적인 곳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콜리지 같은 시인은 뭐랄까? 이것은 일종의 뭐랄까? 죽음과 같은 거지. 삶 속에서의 죽음. 삶 속에서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실러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영상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뭐 자연 철학적인 얘기하면서 어떤 종교적이고 신성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잖아. 그죠? 자연 철학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대부분의 낭만파들은 어떻게 됐어? 자기의 이러한 의식적인 창조 주관성 과정 이러한 세계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왜냐면은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부여되지. 어디에? 자연에. 상상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연 보고 앉아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뭘 얻을 수가 있겠어? 상상력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자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의 이 복잡하고 아주 그냥 다단한 자기의식적인 부분에. 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상력이 매개체로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상상력의 일종의 화답하는 기쁨이라는 것. 여기에 조의. 이게 없다면은 만약에 이 상상을 하는데 자연을 바라보고 의미를 찾는 데에서 이러한 즐거움 자체가 없다라고 가정해보면 사실상 자연은 뭐야? 그냥 동떨어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배경, 백그라운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낭만주의가 자연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의식과 주관성 이런 것들, 자기의식적인 것들 그것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상력이라는 걸 얼마나 중시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사실상.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 수 있겠지만 느낀다라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결국 현실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확실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현실 속에서 결국 나 자신과 나 자신 존재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확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뭔가 무슨 데카르트적인 느낌도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상 뭐예요? 낭만주의적인 이러한 어떤 열정과 감흥 같은 것들이 내면화되면서 내재화되면서 생겨난 일종의 어떤 불가피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가피한 것들. 야, 자연이 상상력이 없고 상상력 속에서 의미가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상 배경에 불과하다면 결국에는 나 자신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네. 그지? 나 자신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자기 의식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이 병적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존재하는 것은 자아라는 것, 이 유아론의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열정이 결국 내면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불가피하게. 자연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닐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의식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야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유아론이라는 것이 낭만주의 속에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나 말고 타자, 이게 뭐예요? 다른 자아겠지. 다른 자아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외부 세계가 그냥 불확실하게 변해버리게 되는 거야. 확실한 건 뭐야? 나, 자아, 나의 의식만 확실한 거야. 다른 자아, 다른 세계, 외부 세계는 불확실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유아론 속에서. 그러니까 극도로 어떻게 돼요? 이게 폐쇄적이잖아. 배타적이잖아요. 폐쇄적이거나 이렇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는. 자아 자체를 제외하고 자아의 바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 자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아니면은 자아의 인식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야.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자아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내 의식의 산물. 내 의식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뭐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만 나의 의식과는 다른 것들.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낭만주의의 이런 유아론과 어떻게 보면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얘기했던 이러한 에드워드 영 시인이 얘기했던 불확실성의 그런 어떤 요인들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국 이 낭만주의 미학, 인식론, 자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인식론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만주의 미학도 그렇고. 얼마나 이 주체성과 주관성을 중시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낭만적인 뭐예요?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분명히 따로따로 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려면은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상상력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백그라운드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얼마나 이거 참 사실상 이거 뭐야 삭막해. 뭐 낭만 아름다운 판타지 얘기하니까 뭐 낭만주의가 뭐 다 아름답게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역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 밥 먹듯이 낭만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주체성은 사실상 실제에 대한 경험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주체성이 없으면 실제를 경험하는 중심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감각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거와 진정한 세계인 본체가 구분된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물 자체 얘기하면서. 그리고 헬덜린이라는 시인이라던가 노발리스 그리고 슐레겔 형제들 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낭만주의의 어떤 사상가들, 시인, 이러한 독일 낭만파들은 결국 이러한 간격을 뭘까? 포괄할 수 있는, 없애는 거 말고 그냥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미학과 철학을 여기에 바탕으로 두면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체성, 실제, 이런 것들, 경험, 이식,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한 결론은 나올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비교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와 타와 나의 의식과 외부 세계와 상상력을 통해서 부여되는 의미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생각했던 독일 낭만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결국에는 모든 외부 세계의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다채로운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객관성이라고 얘기하자면 객관성에 대해서 자아가 비로소 의미를 지님으로써 그럼으로써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심성, 주관성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심성들은 이 아이러니의 원천으로서 상당히 풍부하게 나아가게 돼요. 결실을 맺고. 그래서 결국 주체와 객체적인 어떤 이러한 이원론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한계성이 보여지는 것들도 또한 여기서 불확실성으로서 나타나면서 이 불확실성 자체가 탐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재료가 돼버리는 거지. 누구에게? 낭만주의 이러한 사상가들에게.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한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unlimited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정된 가치라던가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야, 결국 주관적 자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의미가 달라진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회의론적인 입장을 초월해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성 하면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천재성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예찬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와, 이 단독자의 이 길고 긴 영상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것들이 뭔가 말해진 것을 통해서 말이 아직 안 된 것,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낭만주의의 무한한 아이러니로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저번에 기억하시죠? 예, 누가야 이제 얘기했었잖아. 그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평범한 거에서 숭고한 것으로.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독일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 이러한 우리 경험 속에서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들을 암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보이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여기에 상상력, 환상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배경에 불과하다고. 단순히. 자, 그리고 또 독일의 이러한 낭만파, 독일 이러한 낭만주의 또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소크라테스가 언급이 됩니다. 소크라테스. 뭐 언제적 사람이냐 얘기하실 텐데 소크라테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사실상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였는데 대화편에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묘사하는 것처럼 모든 사고방식을 포괄할 정도로 아주 무한해진 어떤 아이러니의 상징이었잖아. 아이러니의 상징. 자, 소크라테스는 지가 무식한 척 하였잖아요. 무식한 척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약간 삼파술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어떤 진리를 찾는 진리 탐구의 방법을 적용했잖아.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다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지가 무식한 척 했던 이유는 이거의 어떤 논리적 적의 주장을 파괴할 수 있는 간접성을 또 지니고 있었던 거야. 무식한 척해야 신나가지고 이 무지한 애들이 실제로 무지한 놈들이 신나가지고 떠들어 제낄 거 아니야. 떠들어 제낌.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무식한 척을 했기 때문에 상대의 논리적인 이러한 결함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허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자, 동감하는 척 하다가 네 말 맞아. 똑똑하시네요 하다가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적인 아이러니, 수사학적 아이러니라고 부르는데 수사학적 이러한 아이러니는 이것을 이제 슐레겔이 발전시키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슐레겔은 시하고 철학이라는 것을 결합하는 시와 철학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미학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낭만적인 상상력의 어떤 이러한 역설, 이게 무슨 역설이냐면 사람은 결국 물리적인 가시세계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 종속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놈 없어. 한 명도. 아무리 대단한 놈이라도. 인간은 물리적 세계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소외될 수 있어. 왜? 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객관으로부터 소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멋있고 심오한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 이게 바로 낭만주의적인 아이러니지. 그래서 작품이 감정적으로는 나에게 진실하게 와닿을 수도 있어. 작품이. 그렇지만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낭만주의 예술가나 작가들의 입장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아까 저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진행하면 슐레겔 같은 경우에는 작가라는 존재는 뭐야? 작품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작품 속에서 누굴 보여줘? 자신을 보여주는 거야. 작가는.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는 작품 속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자신의 수용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고. 처절했던 생활을. 그러면서 예술이 지니고 있는 구조 속에서 작가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침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드러냄. 그러면서 이러한 역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다고. 왜? 주관성이 드러나니까. 물리적 세계에 있으면서 물리적 세계로부터 소외하고 있는 나의 의식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디서 바라볼 수 있어? 문학 속에서.
야, 참 멋있죠, 이 내용이.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딱 들으시면, 와 하고 뭔가 어떤 그런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부력을 발견했던 듯한 그런 통찰력이 어떤 뭔가 유레카적인 게 딱 떠오르셨으면 좋겠어. 막 가슴이 막 뭔가 막 감흥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내 바람일 뿐이고, 이러한 신념 자체는 결국에는 미학과 철학, 근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후기로 나아가는 어떤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아이러니.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또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되게 심오하면서 이 인간의 주체 자아와 낭만적 아이러니가 왜 아이러니한 건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보충적이고 심층적으로 나갔던 거야.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결국 헤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겔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얘기할 건데, 헤겔은 이러한 낭만적 표현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성을 증가시킨다고 얘기해요. 추상성. 낭만적 아이러니가. 그래서 자기 반성적으로까지 갈 수 있다. 반성적으로. 그래서 헤겔이 얘기했던 고전적인 뭐랄까 이상미 있었죠. 이상미.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과정이다. 왜? 역설이었으니까. 단순히 감각적인 것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에 개인의 의식과 주관성, 주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낭만적 아이러니, 결국 고전적 이상미 자체는 이러한 낭만적 아이러니가 품고 낭만적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들, 뭐 촉감적인 걸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낭만적 표현의 아이러니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헤겔에게 있어서 낭만주의는 뭐냐면은 사실상 예술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무슨 말이냐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러한 추상성 있죠. 추상성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한 관념들이 감각적인 이미지를 희생하면서 예술을 점령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감각적 이미지가 그 자체 곡선, 태도, 표정 아니면은 뭐 색채 이런 것들로부터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어떻다? 감각적 미가 결국에는 추상적인 관념들에게 점령당해 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낭만주의가 사실상 예술의 종말이라는 거야. 그 자체로 여성의 등허리, 엉덩이, 유방, 날카로운 콧대, 남성의 근육, 힘줄 이런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추상성을 더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예술이 점령돼 버린 거야. 헤겔은 그래서 슐레겔하고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아이러니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봤어. 자, 슐레겔은 아이러니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죠? 근데 헤겔은 아니야. 아이러니는 부정적인 거야. 헤겔은 지우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아이러니가 이 세계의 예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러니들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역사적인 갈등과 진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두드러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역사적인 발전 단계는 발전과 변화의 그 씨앗을 품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역사 발전 단계가. 참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 안에 씨앗을 내포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야. 완전하다라면은 이러한 씨앗 같은 것들이 없겠지. 역사 발전 단계가 하나의 완제품으로서 존재해야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헤겔이 보기에 세계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진보하면서 총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객관적인 역사의 어떤 종말성까지 지니고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헤겔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헤겔이 그래서 결국 실존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헤겔은 슐레겔이 얘기했던 이러한 파편에 대한 견해와 비슷하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봤을 때 불완전한 것은 뭐다? 역사의 발전 단계가 씨앗을 품고 있다. 변화와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지만 헤겔이 얘기했던 이러한 뭐랄까 실존 자체는 이러한 역사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실존 자체는 슐레겔의 어떤 이러한 흔적에 대한 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불완전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분 정도 얘기했네.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